주제하는 기자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북한 문제를 취재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뭐 김정일 사망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나오는 바, 작년에는 뭐 천안함 연평도 사건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한국의 안보 상황을 포함해서 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이 한반도 전체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아마 제가 브리핑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왜 여러분들이 신입 직원으로 이제 대우건설 들어오셨을 텐데 왜 우리가 한반도 전체적인 상황을 지금 들어야 되느냐라고 의구심을 품으실 수도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소망들을 가지고 계시겠죠. 각자의 꿈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살고 있고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와 역사를 보지 않으면은 각자의 소박한 꿈들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하고는 이제 직접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얘기가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통일 얘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북한이 열리게 된 그 통일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이 소박한 꿈과 어떤 식으로 연관되는지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북한이 열리게 된 다음에 대우건설이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그냥 그냥 맹목적으로 주장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그러한 국제적인 환경, 그리고 북한의 국내적인 환경, 이러한 분위기들이 조성되고 있다. 우리가 통일해야 된다라고 여러 가지 주장들은 해왔지만은 지금까지는 말만 했었고, 이게 아이까 되나요? 네. 그런데 말만 해왔었는데 이제는 그 시기가 무르익었다, 그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안보 얘기라는 것도 사실은 이러한 흐름들과 연관이 돼 있어요. 북한이 왜 천안함이나 왜 연평도 사건을 일으키느냐, 김정일이 죽은 다음에 북한은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한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러면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되느냐,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제목을 히스토리 메이킹이라고 잡았는데 이 제목 왜 잡았는지는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게요. 김정일이 죽었습니다. 북한을 통치한 통치자가 죽었는데, 이 김정일이 죽고 난 다음에 북한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냐, 이제 북한이 어떤 데인지 한번 간단히 요약을 하고 이제 이 본격적인 얘기를 하려고 해요. 북한이 어떤 데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위성으로 한반도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 한반도를 포함해서 위성으로 찍어보면 북한만 까맣게 나오는 사진이에요. 요거를 좀 키워보면 남한은 환하고 북한은 까맣게 나오죠. 위성으로 찍으면 왜 저렇게 나오는 거 아니? 남한은 잘 살고 북한은 못 살아서 그렇습니다. 남한하고 북한하고 지금 삶의 질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북한이 못 산다는 건 대충 우리도 아는데, 북한이 전기가 안 들어올 정도로 못 살죠. 일반 가정들, 북한의 평양 같은 대도시조차 저녁에 한 2시간 전기 공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 공급이 아예 안 되는 지역도 많고요.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어느 정도로 차이가 벌어지느냐? 북한의 산입니다. 민둥산이라고 하는데, 북한 산에는 나무가 없어요. 왜 북한에 있는 산은 나무가 없느냐? 겨울에 심어놔도 땔감으로 다 써버려요. 봄이 되면은 여기에다가 경작을 하기 때문에 자라날 틈이 없습니다. 북한의 민둥산뿐 아니라 남한하고 북한하고 지금 삶의 질, 어느 정도 먹고 사는지를 비교를 해보면은 GDP라고 하죠. 근데 요거를 요즘은 GNI라는 거로 바꿔서 쓰는데, 2년 동안에 남한하고 북한하고 벌어들인 돈을 비교를 하면은 37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무역량을 따지면 201배, 수출량은 343배. 그러니까 남한이 북한보다 201배 무역량이 많다. 수출 수입하는 양이 많다. 수출량으로만 따지면 300배 정도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잘 감이 안 잡히는 숫자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울산이 인구가 55만 명인데, 이 울산이라는 도시가 2년 동안에 무역하는 양을 비교하면 북한보다 64배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한하고 북한하고는 지금 사실 비교한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는 이미 끝으로 가고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정리되느냐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핵무기 미사일 만들어가지고 남한 공갈 협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군사적으로 강한 외관을 띠고 있을지 모르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한국하고 북한은 비교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졌어요. 제가 대한민국 60년 역사를 한번 간단히만 정리해봤습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60년 동안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처음에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을 때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는 게 체감이 안 되는 얘기죠, 물론.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2년 동안은 벌어들이는 GDP, 1인당 GDP로 따지면 인도 다음으로 낮았습니다. 인도는 땅이나 넓고
사람이나 많고 자원이나 많은데 한국은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GDP 13위 정도가 됐는데 우리가 이 13위 GDP 규모로 무역 규모로 따지면 10위권까지 들어가 버렸는데 우리가 이 뛰어오른 속도를 비교를 해보면 세계에서 넘버원입니다. 워낙 가난하다가 지금 이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이 많고 할 일이 많지만 그러나 어쨌든 뛰어오른 속도로 따지면 세계에서 1등이에요. 이 기간에 지난 60년 동안에 그러면 모든 나라들이 다 발전했느냐? 아니죠. 모든 나라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게 된 게 아니에요. 이 기간 동안에 마이너스 성장한 나라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을 때 다른 2등, 3등, 4등 되는 나라들은 대부분 작은 나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가 적으니까 뛰어오르는 거 사실 어렵지 않았죠. 그러니까 한강은 기적을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가져왔어요. 이 사진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제가 이 선물을 드려야지 질문을 합니다. 제가 이 동영 영화 CD를 몇 개 가져왔는데 물론 북한 관련 영화예요. 맞추시는 분은 여러분들한테 이게 선물 하나씩 드릴 겁니다. 이거 뭐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똥 푸는 아저씨예요. 여러분들 그 똥 푸는 아저씨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없어요. 제가 지금 40 간 넘은 나이인데 근데 제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시절 서울에 살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한 집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도 다 이 똥찌개 들고 다니는 아저씨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제 한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똥찌개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긁어내면은 이게 퍼세식 화장실이라 그래도 벽 옆에 똥찌개 이렇게 펄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풉니다. 몇 달에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씩. 그럼 이걸 이제 지고 다시 똥차로 씻고 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이 70년대 후반 얘기인데 저희 어릴 때도 이랬어요. 제가 이 소세지 반찬을 처음 먹어본 게 국민학교 3학년 때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죠. 지금 나이로 따지면 한 9살 때.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겪고 있지만은 집에 가서 세간살이 살림살이 한번 뒤져보십시오. 잘 삽니다, 한국.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우리만 보고 있으면은 갈 길 많고 할 일 멀지만 그러나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하고 과거하고 비교하면은 굉장히 좋아진 건 맞아요. 이것 또한 팩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어떠냐? 대한민국이 이렇게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을 때 북한은 완전히 가라앉아 버렸죠. 단순히 가난하고 굶주리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북한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한다고 돼 있는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모든 청년들이 다 사랑하는 단어예요. 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거 아니?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다 공짜로 나라에서 책임져 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교육하고 무상으로 병원도 가고 다 공짜로 나눠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북한이 60년 전부터 이걸 실험을 해봤어요. 무상 교육하고 무상 의료하고 무상 배급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가난하고 굶주리니까 특권층 말고는 나눠주질 않아요. 북한에서는 일반 주민들이 병원도 공짜로 못 갑니다. 병원에 가도 약도 없어요. 북한의 영양 상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나중에 눈을 잃어버리는 실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한쪽 눈이나 양쪽 눈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백내장, 목내장 걸려서 실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북한 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북한에 실명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팔에서 루이트라는 의사 선생님이 가서 북한 주민들 1000명을 이런 큰 강당에 모아놓고 눈을 열어주는 시술을 해주는 장면이에요. 이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찍은 건데 한번 보십시오. 눈이 열자마자 이제 김정일 만세, 김일성 만세를 부릅니다. 눈이 열자마자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고맙다는 말 대신에 김정일 만세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 학급이 알아주시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만세. 제가 다하지 못한 충성과 하성을 우리 아들딸이 다 수록하며 우리 장군님을 전세만세 받들어 모시겠다는 것을 굳게 교리한다. 이제 원수
북한에서 완전히 섬멸할 때까지 선에서 평을 결정이 들어지고 이제 침략자를 철저히 섬멸할 것입니다. 저는 때려지어 온 가족들과 함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위대한 원노라 김남일 당시 만세!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예측을 하기 전에 이제 북한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브리핑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뭐 다 실제 상황들이죠. 북한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이 도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도 한국에서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북한이 도와야 되죠. 근데 도와야 될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북한의 정권이 있고 북한의 주민이 있어요. 우리가 도와야 될 대상은 북한의 주민이라고 정의를 하죠. 북한의 정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게 민주주의를 한다라면은 주민이 정권을 선택하기 때문에 주민하고 정권이 같은데 민주주의를 6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주민들은 가난하고 굶주리고 지배받는 사람들이고 이 지배받는 사람들을 폭력으로 지배하는 북한 정권이 있죠. 이게 두 개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북한의 김일성입니다. 북한을 만든 사람이에요. 배가 많이 나왔죠. 자, 아까 영상을 몇 장면 한번 캡처를 해봤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눈 열리자마자 하는 얘기가 이제 미제 침략자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자 그러는데 이게 북한의 통일 구호예요. 주한미군을 남한에서 철수시키고 연방제로 통일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여성은 아버지하고 같이 한쪽 벽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사진 보고 만세를 부르죠. 북한 건물에 어디에 가든지 한쪽 벽에는 반드시 이 사진을 붙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붙여요. 이제 김정은이 세습을 하기 때문에 김정은 사진도 붙이게 될 겁니다. 북한 건물을 어디에 가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러냐? 북한 건물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북한 건물에 한번 들어가 보면은 호텔 로비에 들어가 봤습니다. 호텔 로비에도 걸려 있어요. 호텔 방에도 걸려 있습니다. 도서관에도 걸려 있습니다. 병원에도 걸려 있습니다. 가정집에도 걸어놓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김정일의 어머니 김정숙이에요. 만일 이 김정일, 김일성, 김정숙 사진을 훼손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정치범 수용소라는 데 끌려갑니다. 북한이 왜 이런 세습 독재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정치범 수용소라는 걸 유지하기 때문인데 어쨌든 지하철이 평양에도 있습니다. 평양 지하철 안에도 이걸 걸어놔요. 어디를 가든 김일성 얼굴을, 김정일 얼굴을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게 북한이죠. 어디를 가든 마찬가지예요. 건물은 다 쓰러져 가지만은 그러나 김일성 벽화만큼은 잘 만들어 놓습니다. 어디를 가든 마찬가지인데 심지어 우표도 김일성, 돈도 김일성, 책도 김일성, TV 틀어도 김일성만 나와요. 이 북한의 아리랑이라는 공연인데 아리랑이라는 공연은 뭐냐면은 10만 명이 동원되는 북한이 너무나 위대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조국이라는 걸 나타내는 선전극이에요. 아이들이 10만 명 동원돼서 카드 섹션극을 벌이는 건데 이것도 김일성을 계속 형상화합니다. 위에 까맣게 개미처럼 돼 있는 게 머리, 사람 머리입니다. 이 중간에서 오줌 마려우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못 갑니다, 화장실. 그래서 이 주머니를 다 하나씩 들고 다닙니다. 근데 이게 한참 연습하고 있을 때는 주머니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연습하다가 죽는 아이들 해마다 나오죠. 북한에 공연을 해도 뒤에 김일성을 까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를 가나 김일성인데 제일 흥미로운 게 바로 이런 김일성 동상이에요. 요게 평양 만수대에 있는 동상인데 사람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크죠. 20m짜리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동상이었어요. 세계에서 동상 중에 제일 큰 거였는데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 그런 거 아니? 세네갈의 독재자가 나는 세계에서 동상 중에 제일 큰 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북한의 기술팀이 가서 요거보다 2m 높은 거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가 됐는데 여기에다가 쏟아부은 금이 36kg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20억 원 이상의 금을 여기다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요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김일성 동상은 전국에 어린 시절부터 계속 만들어 놓습니다. 혹시 졸리신 분이 있으면은 요것만 꼭 보고 주무십시오. 자, 요거 보여드리려고 PPT를 굳이 가져오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김일성부터 계속 만들어 놓는데 10대 초반의 김일성, 10대 후반의 김일성, 사람하고 같이 찍은 겁니다.
20대가 된 김일성, 행군하는 김일성, 오른손 든 김일성, 멀리 바라보는 김일성, 왼손 뻗친 김일성, 총검술하는 김일성, 오른손 치켜든 김일성, 아랫돌이 없는 김일성. 이제 나이가 들기 시작합니다. 앞단추를 열고 있죠. 앞단추를 잠그고 오른손 올렸어요. 그리고 오른손 내렸습니다. 배를 내밀고 있고 왼발을 내밀고 있죠. 농사 수확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소년을 안고 있고 소녀로 바뀌었어요. 소녀를 다시 오른쪽으로 보내고 말을 타고 있습니다. 금을 좀 많이 섞었어요. 대리석으로 서 있고 앉아 있고 또 서 있고 또 서 있습니다. 요게 아까 만수대 동상 아래에서 위로 찍은 건데 무지하게 크죠. 북한에 이런 김일성 동상 큰 거 작은 거를 다 합치면은 몇 개 정도 될까요? 한 38,000개 됩니다. 왜 이렇게 동상을 많이 만들어 놓느냐? 점점 많이 만들었어요. 김정일 죽을 때까지 계속 많이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만드는 거 아니? 북한이 가난하고 굶주려서 정부가 교체가 돼야 돼요. 원래는.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면 정부 다 갈잖아요. 5년마다 가는데 60년 동안 이 독재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정보를 폐쇄시켜야 돼요. 그리고 북한이 얼마나 파라다이스 같은 곳인지를 세뇌를 시켜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60년 동안 김일성 우상화 신격화를 하는데 이제는 예산을 40% 정도를 쏟아붓고 있어요. 이런 북한이 얼마나 가겠느냐가 참 미지수죠. 일반 가정집에는 전기가 안 들어오지만 김일성 동상만큼은 24시간 불을 밝혀놓습니다. 금을 섞어놓은 게 많기 때문에 밤에 누가 이거 뜯어가면 안 되거든요. 지켜야 돼요. 김일성이, 그러니까 얼마 전에 김정일이 죽었지만 김일성이 94년도에 죽었습니다. 94년도에 죽으니까 북한에 김일성 궁전, 금수산 기념 궁전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온갖 호화로운 시설을 다 갖춰놓고 요 금수산 기념 궁전을 짓는데 얼마의 돈을 썼는 거 아니? 8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9,514억 원을 썼습니다. 북한에서 기근, 굶어서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94년인데 요 돈을 가지고 만일 식량을 산다 그러면은 북한 2,400만이 최대 6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여기에다 쏟아부었어요.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쏟아붓느냐? 북한은 두 개가 있어요. 북한의 인민이 있고 북한의 정권이 있습니다.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계속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 말고는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이 금수산 기념궁전에 김일성 시체를 땅에다 묻지 않고 미라로 만들었습니다. 미라로 만들어 놓고 미라를 유리관 안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진공 상태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런 다음에 발삼향액이라고 해가지고 요 썩는 시체를 썩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살짝 꺼내요. 얼굴하고 손 발에다가 발삼향액을 바릅니다. 실제입니다. 다. 이 시체를 관리하는데 1년에 들어가는 돈이 11억 원이에요. 김정일이 얼마 전에 죽었으니까 김정일도 똑같은 형태로 미라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북한 예산의 40%를 씁니다. 사진 2장을 더 보여드릴게요. 사과나무인데 사과나무 옆에 조형물이 하나 있습니다. 대리석으로 만들어놓은 이 돌판은 뭐냐? 김정일이 김일성하고 이제 지나가다가 김일성이 이 사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이 사과 따먹은 걸 기념하기 위해서 수령님이 맛보아 주신 나무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거는 작년에 찍은 사진인데 여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가 이용하신 의자라고 박아놓은 거고요. 요거는 느티나무 옆을 김정일하고 그 아들 김정은이 지나가다가 이번에는 먹을 수가 없으니까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동지께서 보아주신 느티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왜 가난하고 굶주리고 죽어가느냐? 북한의 아이들 장마당 같은 데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 꽃제비라고 하죠. 이 아이들은 아주 이제 죽었다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외신에서 보도가 된 영상이죠. 몰래 찍어오는 겁니다, 북한에서. 90년대 중후반에는 이 기근이 지금은 이 정도로 벌어지지는 않습니다만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는 일들이 너무 심해지니까 90년대 중후반에는 300만 명 정도 죽었다 그래요. 300만 명 이게 가늠이 안 되는 숫자예요. 300만 명이면 어느 정도 되는 숫자인 거 아니?
부산의 인구가 300만 명입니다. 부산시 인구가 통째로 사라졌어요. 우리 민족 5천년 역사에서 이런 일이 처음 있습니다. 예전에 일제시대도 못 살고 조선시대도 못 살았지만 300만 명이 5년, 6년 사이에 죽는 일은 처음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 돈이 없고 쌀이 없고 비료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건데, 근데 사실 이거는 두 번째 이유예요. 자유가 없어서 저렇게 되는 겁니다. 일제시대나 조선시대도 사람들이 굶어서 고통을 겪을 때가 있었죠. 흉작이 되면. 그러나 이제 죽을 때가 되면은 만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제재한다 그러면서 사람을 집단 농장제로 다 묶어가지고 도망을 못 가게 했습니다. 아니, 식량 배급하도록 되어 있는 북한에서 식량 배급도 끊어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자유도 뺏어버리니까 죽는 거예요. 300만 명이 굶어 죽고 있을 때 이게 1년에 3억 달러만 있으면 이 사람들 충분히 살릴 수가 있었는데, 김정일의 스위스 비자금 계좌에 예치된 돈이 40억 달러입니다. 40개 떡이 있는데 40개 중에 3개를 안 나눠줬어요. 그래서 죽죠. 북한 공개 처형하는 겁니다. 이게 3대 세습이라는 게 되면서 공개 처형 더 심해졌다 그러는데, 이게 뭐 살인범, 강간범, 흉악범들 죽이는 게 아니에요. 북한 체제에 저항할 것 같은 사람 내지는 저항한 사람을 죽이는데, 이것도 뭐 이런 얘기들은 뭐 TV나 인터넷 같은 데서 가끔 보셨겠지만, 제가 이 얘기 한 말씀만 제가 드리고 갈게요. 요 공개 처형 같은 것도 사람의 마지막 자유를 뺏어버립니다. 사람의 마지막 자유가 뭐냐면요, 소리 지를 자유예요. 죽을 때 비명이라도 지르어야 될 거 아닙니까? 비명 지릅니까? 들으셨어요? 못 들어요. 왜 못 듣냐면은 사람의 마지막 자유도 뺏어버리기 때문에. 공개 처형 대상자가 되면은 일반 재판소에서 재판하는 게 아니라 장마당 같은 데서 인민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사형을 할지 무기징역을 할지를 결정하고, 사형이 결정되면은 결정되는 순간 스프링을 입안에다 집어넣어요. 이게 탈북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가위처럼 손잡이가 달려있는 스프링인데, 이거를 악 하고 물리면은 좁혀져 있다가 입안에 더 피면은 스프링이 퍼져나갑니다. 소리를 못 지르게 돼요. 근데 그나마 이거 스프링을 박아 넣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인데, 스프링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자갈박이를 한대요. 자갈박이가 뭐냐면은 사람들 입에다가 자갈을 쳐넣습니다. 근데 이빨 어떻게 하겠어요? 이빨 다 깨버리는 거예요. 북한에서 60년 동안 나오던 북한 정권은 우리 민족 5천년에서 나오지 않은 정권이에요.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살인범, 강간범, 흉악범을 죽여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왜 공개 처형 대상자가 되는 거 아니? 탈북을 했다가 남한으로 도망치려고 했는데 여러 번 도망친 사람, 이런 사람은 본보기로 죽입니다. 북한에서는 기독교 같은 거를 믿지 못하게 돼 있는데, 중국 같은 데 가서 기독교 접촉한 사람 죽입니다. 그런데 북한 체제가, 제가 이제 본론으로 말씀드릴 게 이겁니다. 끝으로 가고 있어요. 북한이 배급을 하는 모습인데,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공짜로 배급하게 돼 있어요. 공짜로 병원 갑니다. 공짜로 교육도 합니다. 그런데 특권층은 말고는 전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죠. 북한이 배급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북한이 왜 한계 상황으로 가고 있느냐? 이 배급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배급제가 무너져가지고 지금 배급받는 사람들은 12%. 이게 지금 요즘 나온 통계. 전체 북한 주민의 88%는 전혀 배급을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핵심은 배급을 하는 건데, 배급을 안 하니까 일반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너무 많아졌어요. 88%가 배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88%가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배급을 안 받고 그러면 뭐 하고 있느냐? 일반 주민들은 88% 이 사람들은 장마당이라고 해서, 이거 다 불법 시장이에요. 북한에서 시장이라는 게 원래 인정되지 않는데 하도 사람들이 많이 굶어지니까 2000년대부터 이 장마당이라는 걸 음성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이제는 막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장마당에서 물물 교환하듯이 먹고 삽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체제를 유지해야 되는데,
장마당이 너무 커져버리면은 나중에 주민들이 무슨 일을 벌일지 알 수가 없어요. 자스민 혁명이라고 중동처럼 민주화 봉기가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북한 정권 입장에선 초조하죠. 불안합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이 살아남기 위해서 믿을 구석이 어디냐? 믿을 구석이 딱 하나 있어요. 이게 한국입니다. 제가 안보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왜 천안함이나 왜 연평도 사건이 벌어지느냐? 이게 무슨 이명박이 대북 강경 정책을 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명박 씨는 배짱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대북 강경 정책 편 적도 없어요. 왜 북한이 천안함이나 연평도 도발을 일으키느냐? 북한 내부의 원인이 있습니다. 북한이 내부적으로 이제는 통제가 안 되는 상황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북한 정권 입장에서, 북한 인민이 아니라 정권 입장에서 달러가 필요해요. 이 달러를 벌어들여야 되는데 이 달러를 벌 수 있는 구석이 무역을 해서는 벌 수가 없어요. 북한이 무역을 하는 무역액의 78%가 중국하고 무역을 합니다. 근데 중국이 2년 동안에 무역해가지고 북한이 벌어들이는 돈이 7.9억 달러 정도 돼요. 8억 달러가 안 돼요. 2009년 통계입니다. 전체 무역액의 거의 80% 가까이 중국하고만 무역을 하는데 여기에서 한 8억 달러 벌어들이는데 여기에서 벌어들이는 이 달러 가지고는 북한 정권이 유지가 안 돼요. 달러가 있어야 돼요.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달러가 있어야지 핵무기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들고 특권층들한테 벤츠도 사주고 스위스 시계도 사주고 배신하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달러를 어디선가는 벌어들여야 되는데 이 달러가 중국에서 오는 것만으로는 신통치가 않아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정권에 주던 대북 지원이 7억에서 9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중국하고 무역하는 것보다 더 많이 줬어요. 이러니 북한 내부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어디에다가 기대하게 되느냐? 한국에. 더 많은 돈을 다오. 더 많은 쌀을 다오. 더 많은 비료를 다오. 왜 이러느냐? 북한이 끝나가서 그래요. 북한이 망해가서 그렇습니다. 북한이 내부적으로 골마 터져 가다 보니까 남한한테 계속 돈 달라, 쌀 달라, 비료 달라고 요구하는데 남한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죠. 계속 이 수위가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공갈치고 협박하는 수준까지 가버립니다. 그래서 2008년 7월 달에 이때가 이명박 정부 초기인데 박왕자 씨라고 금강산 관광객 아침에 산책하고 있다가 북한이 쏜 총에 살해당합니다. 북한이 이 사건 일으킨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대북 지원하라고 그랬어요. 더 많은 돈, 더 많은 쌀, 더 많은 비료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했냐? 이건 이명박 정부가 대북 정책 펴기도 전이에요. 북한 내부가 골마 터져가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요지는 뭐냐면은 북한이 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망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치 사건 이후로 북한에 주는 지원을 더 늘리진 않았어요. 줄인 것도 없어요. 예전 정부가 하던 거 그대로 줬는데 더 늘리기는 부담스러우니까 늘리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다음 해 임진강 근처에서 밤에 야영하고 있던 6명이 있는데 이 야영객들 6명이 야영하고 있을 때 자정 무렵에 북한 쪽에서 임진강 물을 갑자기 떠내려 보내가지고 6명을 수몰시킵니다. 이게 2009년도 9월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북한이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왜 이러느냐? 북한이 내부적으로 골마 터져서 그래요. 도저히 북한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남한에서 돈, 쌀, 비료 오는 것도 한계가 있고 북한 주민들은 점점 불법적인 시장, 음성적인 시장에서 먹고 사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취한 게 2009년도 말에 이른바 화폐개혁이라는 겁니다. 아마 언론에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북한의 돈이 일반 주민들이 시장은 다 불법이고 음성적인데 여기에서 원래는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는데 점점 거래를 많이 하니까 돈을 쌓아놓기 시작해요. 그래서 장마당에서 장사하는 일반 주민, 일반 인민들이 항아리에다가 북한 돈, 달러, 중국 돈까지 막 쌓아놓기 시작합니다. 이래놓으니 북한 정권 말을 잘 듣지를 않아요. 주민들이. 골치 아픈 거예요. 김정일은 건강도 안 좋은데 이제 김정은한테 세습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정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북한이 했던 아주 최악의 극약 처방이 돈을 새로 찍은 거예요. 옛날 돈은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100분의 1의 가치만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완전히 폐쇄시켜버려요. 외화를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북한 주민들이 말을 잘 들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은
북한 주민들도 90년대 중후반에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내가 안 죽었으면 내 아버지, 어머니가 죽거나 내 형제, 자매 중에 누군가 죽었어요. 참을 만큼 참았어요. 90년대 중후반에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것은 북한에서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이 혁명적인 변화를 한번 겪은 주민들이 이번에는 얼마 가지지 못한 그 돈까지 다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화가 나버립니다. 북한에서는 원래 없는 일들인데 예전에 없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소규모로 시위가 벌어지기도 하고 데모가 발생하기도 해요. 이게 그 당시에 한국 언론에 북한에서 직접 제공된 사진이에요.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북한 김정숙, 김정일의 어머니 사진을 수염 그려가지고 불태우는 겁니다. 김정일 위에다가 날강도라고 써가지고 불태우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없던 일들이죠.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 주민이 남한의 탈북자 단체 대표한테 전화 거는 거예요. 너는 여기 김정일이가 이기 있다. 아이다. 하나 써주세요. 대화동. 잠깐만요. 네. 대화동에 대화남자중학교 김정일 정권 뒤집어 엎고 김정일 정권을 뒤집어 엎고 자유조선을 만들어 나가자. 제가 이 북한 문제를 10년을 다뤘는데 이런 일 없었어요. 예전에 5년 전은 아예 상상을 못할 일입니다. 뭐라고 돼 있냐 하는 얘기냐면은 북한에 있는 주민이 남한의 탈북자 단체 대표한테 핸드폰 거는 내용이에요. 핸드폰 통화가 됩니다. 중국 기지국 통해서 핸드폰 통화가 자유롭게 돼요. 물론 북한에서 걸리면 큰일 나지만 몰래 해요. 그런데 중학교 벽에 김정일 정권 뒤집어오고 자유조선을 만들어가자라는 벽보가 붙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없던 일이죠. 이게 주민들이 참을 만큼 참았죠. 물론 이렇다고 해서 자수민혁명 같은 게 북한에 나오는 건 아닌데 그 이전에는 일제시대고 그 이전엔 조선시대니까 민주주의를 해본 적이 없어서 혁명이 벌어지기는 어려운데 그러나 어쨌든 주민들의 불평 불만은 지금 하늘을 치솟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겁니다. 북한 주민들의 불평 불만 막아보려고 화폐개혁도 했는데 이거를 내부에서 해결을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바깥으로 돌려야 돼요. 남한을 상대로 돈이나 쌀이나 비료도 뜯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긴장을 바깥으로 돌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천안함 사건이에요. 왜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느냐? 이거 얘기하면 참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천안함 사건 국민들이 3분의 1이 아직도 믿지를 않기 때문에 참 난감한 일이에요. 그러나 북한 문제 맨날 들여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명확한 거예요. 3월 26일 날 2010년이죠.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했다라고 나중에 이 4개국 공동조사 발표로 나왔는데 근데 이건 북한이 한 게 맞습니다. 북한 천안함 폭침 당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북한이 잠수함을 동원해가지고 천안함이라는 배를 아래에서 위로 이제 폭파시키는 모습인데 사건 당일 3월 26일부터 북한이 한 게 맞았어요. 왜 맞았는 거 아니? 천안함이 당할 때 지진파가 잡혔습니다. 그 이전에 나온 게 요런 잠수함 껍데기도 나왔지만은 이미 3월 26일 날 지진파가 리히터 규모 1.5로 잡혔어요. 천안함이 백령도 앞에 있는 몇 킬로미터 앞에 떨어진 바다에서 가라앉았는데 가라앉은 땅 백령도 인근에서 리히터 규모 1.5 땅이 약간 흔들릴 정도가 1.5죠. 잡혔어요. 그럼 리히터 1.5 정도로 잡히면서 배가 가라앉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배가 지나갈 때 이 배가 암초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미군 잠수함에 부딪히거나 해서는 절대 리히터 1.5가 나올 수가 없어요. 리히터 0.001 이하로 나온답니다. 한 1000배 정도 강한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천안함이라는 배가 가라앉긴 가라앉는데 굉장히 큰 폭탄으로 가라앉았다는 얘기예요. 배가 가라앉을 때 어뢰를 쏘는데 이 어뢰라는 것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배를 뚫고 지나가는 경어뢰, 가벼운 어뢰가 있고 배 밑에서 터지는 중어뢰, 배 밑에서 터지면서 버블젯이라고 물대포를 쏘아 올리면서 배를 진공 상태로 빨아들이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중어뢰 정도가 터져야 리히터 1.5 정도가 나온답니다. 천안함이 이 중어뢰에 당했죠. 배 밑에서 터지면서 뚫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5월 19일 날 CH-02D라는 북한의 어뢰 잔해까지 끄집어 올렸어요. 북한이 한 게 맞았죠. 근데 사실은
북한이 한 게 왜 맞느냐? 나중에 북한이 사실상 인정을 했어요. 6월 4일 날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시리라는 군축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 북한 대표 리장곤 공사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앞 얘기하고 뒷 얘기가 완전히 다른데 앞에서는 절대 우리가 천안함 폭침 안 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뒤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60년 동안 요구해왔던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대대적인 대북 지원을 한다면은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리장군 공사도 그거 뭐 부지불식간에 실수한 건데 앞에서는 북한이 안 했다 그러고 북한 뒤에서는 북한의 요구만 들어주면 다시는 이런 일 없다는 거예요. 이래도 우리가 대북 지원을 늘리지 않았죠. 그러니까 벌어진 게 요겁니다. 연평도 사건이에요. 이번에 아예 대놓고 낮에 포탄 날렸습니다. 천안함에서 46명 죽었고 연평도에서 4명이 죽었는데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이 자꾸 도발을 일으키니까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을 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아니 막말로 봐서 아니 무슨 강경정책을 이명박 씨가 해요. 맨날 도망만 다니는데 북한에서 원인이 있는 거지 남한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원인은 북한 내부에서 끝나가고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한계 상황으로 계속 몰려가다 보니까 북한 안이 골막 터지다 보니까 이게 바깥으로 떠져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도 북한 도발할 겁니다. 우리 아무리 돈을 주건 쌀을 주건 비료를 주건 이거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완전히 북한의 인질이 되고 노예가 될 때까지 북한은 도발할 거예요. 왜? 그래야지 체제를 유지하니까. 흔히 이런 얘기합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 정권을 도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주민이 아니에요. 인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민족주의를 해야 돼요. 민족 공조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민족주의를 하고 민족 공조를 해야 된다는 대상은 북한의 2,400만 인민입니다. 북한의 2,400만 주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당하다 보니까 요즘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에 돈을 주고 쌀을 주고 비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돈을 주고 쌀을 주고 비료를 줘서 평화가 오면은 줄만 해요. 그러나 한번 통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돈을 주고 쌀을 주고 비료를 줄 때 평화가 오는지 이거는 팩트입니다. 주의 주장이 아니에요. 이념도 아닙니다. 60년 동안 분단되어 있으면서 북한이 정전협정, 전쟁하지 말자는 협정 위반한 게 42만 5,271건입니다. 한국이 위반한 건 없어요. 총 쏘고 대포 쏘고 미사일 한 게 42만 건이 넘는데 이 중에서 분단 60년 동안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은 해, 그러니까 총이나 대포나 미사일을 날리지 않은 해는 딱 5년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주건 쌀을 주건 비료를 주건 상관없이 계속 도발했습니다. 이건 통계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돈을 주고 쌀을 주고 비료를 주면 평화가 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번 줘봤어요. 우리가 2000년 이후부터 한 10년 동안 대북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에게 한번 줘봤습니다. 이 2008년 초까지 진행된 액수인데 이 2000년에서 2008년 초까지 북한에 지원한 액수, 현금하고 현물을 다 합치면 69억 5천만 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만일 북한에서 식량을 산다 그러면은 26년치 식량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2026년 동안 한 명도 가난하고 굶주리지 않고 죽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줬어요. 그런데 그럼 평화가 와야 되는데 북한에서 26년치 생활비가 남한에서 북한으로 가는 동안 달라진 거는 딱 하나 있었습니다. 북한에 공장이 나오고 기업이 나오고 북한이 자유화되고 민주화된 건 아니고 북한에서는 변화가 하나도 없었는데 딱 하나 달라진 건 이거예요. 26년째 생활비가 가는 동안 하나 달라진 거는 군사비 지출이 늘었습니다. 북한이 2000년에서 2006년까지 군사비 지출 3배 정도 늘렸어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정상적인 체제고 합리적인 시스템이면 우리가 대북 지원을 하면은 평화가 와야 돼요. 그러나 90년대 중후반에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합리적이지가 않고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이러다 보니 우리가 26년째 생활비를 주니 군사비를 3배로 늘렸는데 이 3배 늘린 거 가지고 뭐 했느냐. 모든 군사력을 다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우리가 26년째 생활비를 주는 동안 북한이 미사일을 세계에서 6번째로 끌어올렸습니다. 생화학무기를 세계에서 3번째, 잠수함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이 만들었어요. 북한의 잠수함 대수가 중국보다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26년치 생활비를 주면은 평화가 오는 줄 알았는데, 그럼 예전에는 평화가 왔느냐? 서해안은 화약고였죠. 연평 1해전, 연평 2해전, 예전에 2002년도 6월 29일에 이때도 북한이 갑자기 밀고 내려와가지고 6명 죽었습니다. 참수리호 침몰되면서 이때 윤영화, 소룡 등 6명이 돌아가시는데, 우리가 월드컵 4강전 한참 하고 있을 때 북한이 내려왔어요. 이때 대북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북한의 가장 큰 도발은 뭐니 해도 2006년도 10월 달에 핵실험이에요. 북한이 드디어 핵폭탄을 만들었어요. 2006년 10월 달, 2006년이라는 해는 어떤 해인고 하니 대북 지원이 제일 많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정상적인 체제, 합리적인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주고 쌀을 주고 비료를 준다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는 한계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왜? 북한 내부의 변화를 막을 수가 없어요. 북한의 장마당입니다. 남한의 재래시장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별로 비교해도 손색이 없어요. 신의주에 있는 채하시장이라는 시장인데 이거 다 불법이에요. 음성적인 시장입니다. 그런데 막지를 못해요. 이거 막아버리면 90년대 중후반처럼 또 대량 아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뜯어먹으면서 북한 정권은 묵인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팔리는 물건들 대부분이 중국산이긴 하지만, 그러나 한국산 상품도 굉장히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한국산 상품은 공개적으로는 팔지 못하지만 남한의 신라면도 팔리고 쿠쿠 밥솥도 팔린대요. 남한의 영화 드라마도 굉장히 여기서 많이 팔린답니다. 북한의 이 시장 더 이상 막기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2009년 말에 화폐 개혁하고 그리고 장마당도 한번 폐쇄를 시켜봤는데 그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남한에 있는 영화 드라마가 북한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느냐, 다 시장 통해서 확산되는 건데 한류가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데뿐 아니라 북한에서도 엄청나게 퍼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평양의 시장에서는 USB 메모리가 없어서 못 판다 그래요. 이게 다 실제로 직접 북한에서 그 외신들이 다 보도하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남한 최신 영화가 3,000에서 6,000원, 이게 쌀 2, 3kg 살 수 있는 건데 한 사람이 한 보름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남한 최신 영화 한 편하고 바꿔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지나면서 장마당 생활을 하면서 굶어 죽는 거는 일단 면했고, 이제 북한 사람들은 쌀이 없고 비료가 없고 달러가 없어서 죽는 게 아니고 남한 영화 못 봐가지고 죽으려고 그래요. 지금 남한 영화 드라마 보는 게 예전에 80년대 영화하고 요즘 영화하고 막 뒤섞여서 본답니다. 남한에 이제 온 탈북자 청소년 얘기를 한번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남한으로 가자 그러니까 남한 영화 드라마를 무지하게 많이 봤어요. 이게 남한에 와 있는 탈북자들 그 인터뷰한 결과를 보면은 한 40% 정도는, 그러니까 이 거의 90%가 다 봤고 한 40% 정도는 매일매일 봤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여러분들 남한 영화 드라마 매일매일 보는 분들 있습니까? 매일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북한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탈북 청소년 이 친구는 왜 남한으로 안 오려고 그랬냐면은 주온이라는 영화 아시죠? 주온을 봤어요. 이 주온을 보니까 여기가 이제 한국인 줄 알고 한국에 이 귀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안 오려고 그랬대요. 이게 이제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북한에서 지금 휴대폰 사용하는 사람이 60만 명이에요. 60만 명이 휴대폰을 사용하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기 시작하면 스마트폰으로도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북한의 교과서에 따르면은 어린아이들이 보는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김일성이 항일 무장투쟁을 하기 위해서 6살 때부터 나뭇잎으로 배를 만들어가지고 일제하고 싸웠다고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서 어릴 때부터 배우고 있는데 이제 인터넷망이 북한에 깔려있지는 않지만 스마트폰도 조금씩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런 거짓말이 통용이 안 됩니다.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을 정당성 있는 시스템으로 보지 않게 돼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북한 내부에 가장 큰 불평 집단이 군대입니다. 왜 북한에서 군대가 불평불만이 많으냐? 여러분들은 한 2년 정도 군대에 가시겠지만은 북한에서는 10년 동안 복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14살, 키가 143cm만 넘으면 북한에서는 군대 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북한에 군대 가면은 식량을 잘 배급해주면 그나마 나은데 워낙 가난하고 굶주리다 보니까 요즘은 이 한국보다 2배 정도 많은 북한 군인들한테 배급되는 식량이 옥수수 300g,
이 옥수수 300g. 이거 먹고 어떻게 버팁니까? 그 군인들 불평불만이 무지하게 많아요. 116만 명이에요. 남한 군대 62만 명보다 2배 정도 많아요. 이 군인들이 불평불만이 너무 많아지니까 식량 구하러 밖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부터 별의별 사람이 다 나오죠. 요즘에 넘어온 탈북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북한 군대에서 100명 모여있는 부대에 모여라 라고 소집을 하면은 한 20명 정도는 안 모인답니다. 어디가 있는가 하고 보면은 탈영한 친구들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탈영 군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탈영 군인을 잡으려고 군인들이 또 보내면 그 군인까지 탈영해버린대요. 지금 북한 개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김정일이 죽었어요. 앞으로 김정은 체제가 나옵니다. 얼마나 가겠느냐? 얼마나 가겠느냐? 제가 한번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세습 독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치학의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에 따르면은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 대외 조건입니다. 외국에서 이 세습 독재를 도와줘야 돼요. 예전에 94년도에 김일성이 죽을 때는 그나마 예전에 공산권이 약간이라도 좀 남아 있었는데, 김정일이 세습할 때하고 이제 김정은이 세습할 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공산주의가 다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도와주는 게 중국 정도인데, 중국도 북한이라면 지금 이를 갈아요. 개혁개방하라 그러는데 개혁개방은 안 하고 맨날 핵무기 미사일만 만들고 있으니까 골치 아파 죽겠어요. 그래서 대외 조건이 엉망진창이에요. 내부적인 조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리더십. 예전에 김정일이 철권 통치를 했는데, 그러면 그 아들 김정은이라는 27살짜리 이 어린아이가 북한의 리더십을 끌고 갈 수 있느냐? 이 독재를 하기 위해서는요, 요게 필요해요. 카리스마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주 교활한 카리스마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아주 지배하고 잔인해요. 오늘 과연 예전에 김정일하고 김정은하고 비교할 때 김정일 따라갈 수 있겠느냐? 따라갈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뭐 여러분들 각자 생각이겠지만은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카리스마라는 게 과연 예전에 김정일이 따라갈 수 있느냐? 사진이 나왔다 들어가 버렸는데, 김정은이 죽을 때 한번 여러분들 영상 보신 분들이 있으면은 상상을 해보십시오. 김정은이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립니다. 김정일이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근데 그 눈물을 흘리는 게 진짜 울고 있어요. 진짜 막 슬퍼가지고 울고 있습니다. 교활한 카리스마 얘기하면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예전에 김정일이 94년도에 김일성 죽었을 때 그때도 똑같은 영상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데 안 울어요. 김정일은 안 웁니다. 94년도에 김일성이 죽을 때는 김정일은 안 울어요. 그러나 2011년에 김정일이 죽을 때는 그 아들 김정은은 정말 슬퍼서 웁니다. 김정일은 80년대 초반에 이미 김일성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력을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아버지 김일성이 아들 눈치를 보면서 아들을 찬송하는 시까지 썼습니다. 우리 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하면서. 나중에는 김일성이 죽을 때 김정일이 죽였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김일성은 북한의 신이기 때문에 의료진이 따라다녀도 거의 한 개 부대가 따라다녀요. 그런데 94년도 9월 달에 7월 달에 김일성이 죽을 때 묘양산 별장에 있는데, 이 묘양산 별장에서 의료진이 아예 한 명도 없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신이 따라다니는데 별장에 의사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의사들이 김일성이 심장마비로 쓰러지니까 평양에서 달려갔습니다. 헬기를 타고 가는데 처음에는 이 헬기가 폭풍우가 너무 몰아친다는 이유로 돌아왔어요.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두 번째 헬기는 어떻게 됐느냐? 떨어져서 다 죽어버렸어요. 김정일이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죽도록 내버려 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미 80년대 권력을 다 가져왔는데, 마지막에 94년도에 김일성이 남한의 대통령 김영삼과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권력을 아들한테 조금 뺏어오려고 그랬어요. 김일성하고 김정일 사이에 권력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도 팩트입니다. 이러다 보니 아들 김정일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아주 골치 아픈데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버렸어요. 죽도록 내버려 뒀죠. 그래서 죽어도 슬프지 않았어요. 잔인한 사람이죠.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이미 죽어간 사람이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갇혀있는 사람들이 2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끔찍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 아들 김정은은 유지할 수 있느냐?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펑펑 울고 있는 27살짜리 저 어린 아들이 과연 북한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건 굉장히 미지수예요. 게다가 후위원 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예전에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충복 집단, 목숨 걸고 이 통치자를 지키겠다는 가신 그룹이 있었는데 지금 김정은한테는 이것도 없어요. 지금 김정은한테 남아있는 유일한 유산은 김정일이 예전에 300만 명 굶겨 죽인 이런 끔찍한 유산밖에 없습니다. 제일 심각한 게 민심 위반이에요. 주민들의 마음이 떠나가는데, 그런데 김정은이 앞으로 오래 갈 수 있겠느냐, 오래 가지 못하겠느냐. 한 가지 예측할 수 있는 사례가 뭐냐면은 바로 얼마 전에 김정은이 아주 희한한 조치를 또 하나 취했어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했던 조치가 뭐냐면은 외화 사용을 금지하면서 장마당을 또 폐쇄하기 시작합니다. 2009년 말에 화폐개혁이라는 걸 하면서 그렇게 혼이 한번 났는데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거였는데 아버지 죽고 나니까 다시 장마당 폐쇄하면서 민심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가뜩이나 민심이 흉흉한데 김정은이 나오면서 더 흉흉해집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 따르면은 물론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죠. 앞으로 한 4개월에서 6개월 안에 북한이 망한다는 아니지만 뭔가 사고가 한번 날 것 같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고는 뭐냐? 북한 내부가 너무 불안해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북한 정권이 와해되고 있는 거, 끝나가는 거, 망해가는 우리가 아무리 지탱시키려고 해봐야 지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4개월에서 6개월 내부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지니까 이 내부적인 스트레스를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남한을 향해서 도발을 하든가, 아니면은 북한 내부에서 내전, 내란, 이른바 급변 사태처럼 와장창 해버리든가 뭔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개월에서 6개월까지 이렇게 짧은 기간에 안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최소한 3년 안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거는 이미 한계 상황으로 가버린 북한 체제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김정일이 지금 죽어가고 북한이 끝나가고 망해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인들은 이제 북한 정권이 이제 골다공증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벼랑 끝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통일할 수도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이 통일이라는 것은 북한이 남한을 해방하는 통일이 아니에요. 남한도 북한처럼 변하는 통일, 이게 아니라 북한이 남한처럼 변하는 통일. 남한에는 자유가 있고 북한에는 자유가 없는데 자유가 없는 북한에 자유가 들어가는 통일. 북한이 자유화되고 민주화돼서 북한의 주민들이 2,400만이 자신들의 의결권을 가지고 자신들의 정부를 만들 수 있는 통일, 자유통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유일한